전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태풍에 비교하곤 했었는데요. 오늘의 태풍은 물리적인 실제 위협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 피해를 막는 일이 무엇보다 생존의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최영일의 시사본부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있고요. 2부에서는 태풍 흰남노 피해 상황과 대피 요령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분 인터뷰 일석이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지선 안전소통 담당관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이 태풍 흰남노 어디까지 북상하고 있습니까?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410km 해상에서 시속 24km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 기압은 93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50m/s로 매우 강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를 지나 오전 6시경 통영 부근에 상륙한 후 오전 9시경 포항 부근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영향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라남도, 경상도 대부분 지역, 그리고 강원 남부 지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 지역도 지금 오전 10시 이후에는 비가 꽤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 네. 바람, 아까 초당 풍속이 50m라고 하셨으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고요. 네. 제주 지역에서 주택 및 상가 등 침수 피해가 몇 건 발생했는데 현재 배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중대 고비가 될 텐데요. 현재 중대본에서는 이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6시 30분부터 3단계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 단계로 상향해서 현재 최고 단계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태풍 예상 진로에 대한 중점 관리 사항과 기관별 대처 계획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반지하나 해안가 저지대 주택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고요. 위험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민들을 즉각적으로 대피시키고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의 휴업이나 단축 수업, 원격 수업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출근 시간 조정이나 재택근무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인명피해 예방과 함께 농경지, 양식장, 어선 등 시설물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이재민 구호물자나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등도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심각 단계 최고 수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요, 이 태풍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외출하시는 경우에는 지하 공간과 하수도 맨홀, 전신주나 가로 등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등 외벽 부착물에 대한 단단한 고정이 필요하고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창문에 내놓았던 작은 화분 등의 물건은 반드시 실내로 들여놓으셔야 합니다.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이 예상되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테이프를 십자 형태로 유리창에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유리와 창틀, 창문과 창틀이 맞닿는 지점에 테이프를 붙여서 유리와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창틀이 낡아서 틈이 있는 경우에는 종이등을 끼워서 창틀의 흔들림을 줄여야 합니다.
창문에 유리창 깨짐 방지 안전필름을 붙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일 때는 되도록 창문에서 떨어진 실내 안쪽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재난문자나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안내에 따라서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해 신고가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서 정부는 신고 전화를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와 같이 긴급한 신고는 기존처럼 119,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0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대피 요령 안전수칙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지선 안전소통 담당관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 지금 태풍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내일 아침에 좀 무사히 빠져나가기를 이제 한번 기원해 보고요. 두 분 오늘 비 많이 오는데 방송국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참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제주도 그리고 남쪽 지역 굉장히 뭐 비바람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전역이 역대급 태풍 영향권이다. 오늘 비상대기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네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다. 오늘 저녁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재난관리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비상상황 대응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고 이 얘기를 네. 어제도 했었는데 또 확인했고요. 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이 일치 단결해서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을 향해서도 재난 상황에 실시간 보도를 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특히 이제 재난 상황과 관련한 다른 질문이 있냐? 뭐 오늘 내일은 상황인 만큼 흰남노 관련 말씀만 받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퇴근 안 하고 상황을 챙기느냐 이렇게 윤 대통령이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좀 이어진 질문이 한남동 관저 입주는 언제쯤인가 이런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지금은 관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밤 흰남노가 내일 아침 한반도를 좀 무사히 빠져나가고 피해가 정말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대비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자, 문제는 그럼 이제 정부, 대통령 모두 다 오늘은 흰남노 대비에 총력을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네. 아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여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주말에 대구에서 뭔가 또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대구에 이제 김광석 거리라고 유명하죠. 유명하죠. 거기서 기자회견 했는데 왜 기자회견 했는지 들어봤더니 원래는 대구에서도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했듯이 뭐 작은 단위의 시민들 좀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700명 정도의 시민과 당원들이 신청을 했대요. 네네. 이거 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으로 나의 입장을 밝히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자회견에 들어갔습니다. 인파도 좀 모였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계단식으로 이제 공연장처럼 돼 있는데요. 네네네. 거기 꽤 많은 시민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강한 메시지를 냈어요. 저도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더 세게 나오기로 했나 보다. 아니 원래 셌는데 네. 더 세졌단 말이에요? 더 센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당 정국위가 오늘 뭐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당규 개정안 의결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니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원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 반헌법적이다.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윤 대통령도 겨냥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자유요.
글을 내친 뒤에 뒷담하는 것도 자유라고 얘기하면서도 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거 그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아하. 침해하는 월권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네. 그러면서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어제 자유라는 단어를 네, 많이 썼는데 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계속 강조했던 단어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내세워서 윤 대통령을 비판한 모습이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말했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상황. 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뭐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파문당한 사례 네. 이걸 거론하면서 아니 그때 조홍천 의원 얘기, 그러니까 휘슬블로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부 고발자 얘기를 들었다면 네네네. 보수 진영 탄핵에 이르는 사태를 겪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강도 높은 이야기를 꺼냈는데 임 작가님. 네. 자, 궁금한 게 많아요. 우선 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그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사실 뭐 처음에 TK 지역으로 내려갈 때는 고향인 칠곡에서 이제 뭐 책을 집필하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대구 시내로 나와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신의 어떤 새로운 활동에 이제 출사표를 쓰겠다는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박정우 기자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어제 거론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곧 앞으로 다가오는 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여론전을 펼친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미 그걸 넘어서서 뭐 총선이나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 대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출사표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을 거론한 거는 뭐 자기 자신을 사실상 대선 후보급으로 이제 올려놓기 위한 어떤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받았던 탄압과 비슷하게 본인이 그런 네네.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조홍천 의원의 사례를 이제 끄집어낸 거는 본인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만큼이나 굉장히 좀 크고 거대한 어떤 그 네네네. 문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자유라는 단어를 자꾸 언급하고 그걸로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되치기를 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보수의 가치로 내세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유인데 그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와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나다. 이런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걸로 보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또 사자성어를 하나 들었는데 지록 위마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물이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제 말이라고 한다. 네. 이거 예전 이제 중국 고사에서 가져온 그렇죠. 건데 그랬을 때 아니 그거는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하느냐라고 똑부러진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간신들만 있어서 다 그 말이 맞다면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모양새라고 윤핵관들이 이제 꼬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의 그 맥락을 봤을 때는 대구 경북에서 이런 어떤 간사한 윤핵관들을 심판해 주셔야 한다라고 시민들한테 호소한 것만 하더라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뭐 나쁜 정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셔야 한다라고 국민들한테 호소했던 것과 또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 윤석 대표의 어제 연설은 단순히 뭐 한두 달을 앞두고 시야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긴 포석이다. 더 긴 포석을 가지고 있다. 야, 총선 대권까지 바라보는 포석이다라는 임 작가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대구 지역이다 보니까 제 머리에 바로 딱 떠오르는 건 이 대구 지역 시장이 홍준표 시장인데 이런 생각 떠오르고 대구는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네. 이 지역 의원들은 상당히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나 뭐 윤핵관을 겨냥한 발언 비판도 있었지만 아까 지록 이마 이 사자성어 나온 게 바로 대구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향한 비판,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복지부동하는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해지라는 명령을 내려달라.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의 귀부, 그러니까 스스로 와서 복종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런 지역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절대 이제 그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대구 지역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래서 언론과의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구 지역 한 초선 의원은 당대표를 지냈던 입장으로서 당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해당에게 하는 거 과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꼬집었고요. 한초선 의원이에요? 이름을 얘기 안 해요?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예, 익명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름 있습니다. 얘기하지 뭐 국회의원 몇 분이나 된다고 그 지역에. 그래도 익명으로 언론에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대구와 지역구인 다른 의원도 이 전 대표 회견에 공감하면서 뭐 그렇지 심판하자. 이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의 지역 정세는 다르다는 그런 주장을 펼친 거고요. 네. 또 다른 지역 의원도 잘못했다고 한 번도 안 하면서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 침뱉으며 욕하는 게 맞냐. 이렇게 윤석 전 대표를 비판을 했어요. 아울러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 어제도 바로 입장을 냈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어째 그리도 모든 것을 지독하게 자기 중심으로 삐뚤어진 시각으로 한번 보는지 딱하다. 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을 대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드러내기가 어려운 게 네네. 이준석 대표가 지록이마하는 간신이라고 칭한 데다가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제 이 사례를 인용을 했어요. 예. 방귀를 끼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오래된 정치 유머인데. 네, 그걸 인용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간신배들이라고 딱 찍어놓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면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셈이 되니까 부담스럽긴 했겠죠. 지록이마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당당하게 하셔야죠. 자, 그래요. 이 와중에 지금 박 기자님. 네. 지금 이제 흰남노 대통령은 이제 비상대기까지 하겠다. 네. 오늘 이 흰남노 태풍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 안 하겠다 그랬는데 네. 이 또 나름 중차대한 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집권여당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 전국위가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예정됐던 뭐 순서였고요. 네네. 오늘 오전 지난주에 10시에. 상임전국위가 열렸었고. 그렇습니다. 당원 당규 이제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전국이 투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정된 당원 당규 그 최고위원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네. 비대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결국 오는 8일 이제 목요일에 다시 전국위가 상임전국이 열려가지고요. 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선출되면서 네네.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선출은 거기서 하는데 의총이 또 그 사이에 있습니까? 의총은 아직까지는 잡혀있지는 예정 없고. 않거든요.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이게 그렇죠, 좀 궁금한 그렇죠. 상황인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7일 그러니까 수요일쯤에 아마 얘기를 할 거다. 내일 모레 정도. 예, 내일 빠르면 내일 모레 아니면 뭐 목요일에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빨리 당을 안정시키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된 그 위원장이 있던 그 비대위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고 있던 네네. 그 비대위는 또 오늘 또 해산을 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기다리게 됐는데 네. 그런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이 다시 돌아온다. 근데 당 일각에서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도돌이표 하듯이 네네. 똑같은 비대위가 나오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그래서 있습니다. 언론 보니까 또 별명이 나왔어요. 그동안 네. 뭐 돌돌권. 돌고 돌아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뭐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맡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돌돌주 돌고 돌아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냐 구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신비대위원장 또 되느냐 돌돌주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이제 또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으려고 하면 새로 선임을 하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중지를 또 모아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 새로 선임될 비대위원장이 누구 계열이냐 뭐 친윤계냐 비윤계냐 뭐 중간파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시끄럽게 이제 반복되는 거를 가능하면 피하려면 그래도 한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선임이 이제 확정이 됐었던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다시 하는 게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망신 한번 당했었던 거기 때문에 명예회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걸 위해서도 이제 이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왜 그러면 어차피 조용으로 갈 거면 왜 7일에 공개를 하냐. 그냥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여론의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야지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미리 공개를 확정해서 하면 내가 또 그 가처분 신청할 것 같으니까 겁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게 뭐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9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처분 심리를 할 수 없는 기간으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걸 이제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공개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또 추석 연휴 오는 주말이고요. 그렇습니다. 지나면 다음 주 14일에 지금 2차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또 3차 가처분이 등장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자, 돌돌 주냐 아니냐? 그건 이제 빠르면은 뭐 수, 목, 금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아유, 지금 이 초강력 태풍이 북상 중이라 우리 걱정이 많은데 정치권은 또 정치권대로 또 다른 의미의 지금 폭풍 전야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월요일인데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초강력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도의 영향으로 국내 하늘길과 바닷길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오후 2시 이후부터 항공편이 모두 결항될 예정입니다. 여객선은 제주, 부산, 목포에서 전노산 운항이 통제 중이고요. 인천과 군산도 일부 노선만 운항이 될 예정입니다. 내륙의 철도와 고속도로의 경우 아직까지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태풍 경로를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단계별 속도 제한, 운행 중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도로에서는 빗길에 사고 소식도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이고요. 반월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약 1시간 20분 전에 발생한 사고로 여파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부곡부터 둔대분기점까지 8km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북방 1터널 부근과 인제에서 각각 승용차 사고가 있는데 갓길에서 처리 중이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죠. 자, 민주당도 오늘 비상의총이 열린다고 하는데 박 기자님. 네.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2시에 비상의총에서 제일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응할지 네네네. 이 여부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소환 통보 받았고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자신이 결정하는 문제다라고는 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비상의총에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네. 이재명 대표가 참고해서 결정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하.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라고 그렇죠. 검찰이 통보를 했어요. 네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것 때문에 가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제가 중진 의원도 얘기 좀 들어보고 초선 의원도 얘기 좀 들어봤는데 대체적으로는 나갈 필요가 없다. 지금 중론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의총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는 민주당 기류는 지금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데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원래 스타일로 보면 전공법 정면 돌파 나갈 것이다. 나가서 이제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할 것이다 그랬는데 또 여러 의원들이 나가나 안 나가나 네. 9월 9일 공소시효 만료일에 예. 기소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괜히 이 이미지만 언론 포토라인에서는 이미지만 나빠진다 또 이런 의견들인 거죠. 그 영상이 이제 계속 남아서 추석 밥상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약간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반골 기질이 있어요. 또 그게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는 사이다로 민주당 지지층에 어필하기도 했는데 의총에서 오늘 중론이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여졌는데 임 작가님, 네. 깜짝 출석할 가능성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판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백현동이나 대장동 이슈 관련해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한 조사는 아니긴 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6가지 정도를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소환 통보가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매번 안 나갈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사안이 작은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반대 입장을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 때 가서 입장을 밝히고 이제 그
그 뒤에는 대응 수위를 조금씩 이제 낮출 수 있는 방식도 뭐 고려할 만하다라는 얘기가 좀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정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당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 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끌고 나오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특검론을 띄운다든지 여러 카드들을 고민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좀 민생 드라이브를 야당 입장에서 걸어보고 싶었는데 민주당은 시작하자마자 좀 이렇게 급격하게 검찰 관련된 이슈로 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묘합니다. 지금 뭐 이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 소환에 이미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배모 사무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송치됐는데 검찰에 이 공범으로 같이 송치가 된 거죠. 자, 과연 이재명 대표 내일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 그리고 선다면 강력하게 정치 탄압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흰남노가 내일 또 우리 오전에 내일 9시경에 한반도를 벗어날 예정이다. 근데 10시에 지금 글쎄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 좀 판단하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생이나 아니면 재난 대응에 여러 가지 강조해온 입장에서 이번 검찰 출석은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은요. 이게 임 작가님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일종의 역카운터를 치는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격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허위사실 공포,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사실 공포니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주가 조작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그 대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부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오후에 이제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상이 공수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렇게 해도 현직 대통령은 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공수처에서 이제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아마도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이제 9일까지가 선거법의 이제 공소시효인데 그 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제 임기 공소시효를 정지돼 있다가 정지시키고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수사를 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고발에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김건희 특검법을 하자, 나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이 비공개 뭐 최고위 때 얘기했던 내용으로 언론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물론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쌍특검에 뭐 자기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쌍특검이라면 이제 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두 개의 특검을 동시에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화천대유 때부터 검찰 뭐 수사든 아니면은 뭐 특검이든 다 받겠다는 얘기를 했다. 대선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하는 거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과연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여야가 다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고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이거는 물귀신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이재명 이 대표 혼자서 특검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을 왜 끌고 들어오느냐 조건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임 작가님 이게 성사될 얘기입니까? 어떤 포석이에요?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이 되더라도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적 우위가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뭐 한 3개월 뒤에 이걸 추진하는 것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정작
설사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사인을 할 것이냐. 그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법안 자체가 이제 성료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상징적 의미가 좀 큰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뭐 작은 사안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지금 뭐 기소를 하거나 혹은 뭐 관련된 그 수사를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이 더디거나 뭐 무혐의 처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여론전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결국엔 이것도 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여론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정치의 이 민심 밥상이 올리는 메뉴란 이렇게 좀 먹음직스러운 게 없고 다 좀 보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사람이 먹고 싶은 걸 올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저 하고 싶은 요리만 하고 있어가지고요. 쌍특검 요리 어떻게 될지 이게 여론전을 위한 포석이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형평성의 방점이 있겠죠. 왜 우리만 당하나 당신들도 문제가 있다. 이걸 환기시키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네. 자, 새 정부의 검찰총장이 좀 워낙 늦게 지명되다 보니까 이게 좀 김이 빠진 감이 있기도 한데 다른 뭐 너무 이슈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정회가 됐고요. 정의됐어요. 네, 오후 3시에 다시 속개될 예정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터 좀 여야 의원들의 공방 때문에 제대로 질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최광욱 의원의 이 법사위원 자리에 앉아 있는 계속 또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하고도 한번 치고받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인데 이해 충돌. 그렇습니다. 이 검찰총장 후보자 네. 지금 인사청문회인데 이렇게 검찰 수사받고 있는 사람,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되겠냐 이걸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아니 지금 조수진 의원도 수사 관련해서 엮여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서로 각자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남만 이렇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동안 계속되었던 그 법리 공방에 의해서 이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뭐 질의가 많이 안 됐지만은 그중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니 이거 전쟁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원석 후보자한테.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거다. 이렇게 이원석 후보자가 얘기를 했고요. 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후가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저희가 2부에서 지금 법사위의 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좀 캐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입뉴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177님 모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무사히 한반도를 비껴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디저트송 바람아 멈추어다오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러브홀릭 버전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이 노래를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하셨다고 하네요. 함께 듣도록 하죠. 9177님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먼저 보스와 리더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보스는 명령을 하지만 리더는 대화를 하고요. 보스는 내가라고 하지만 리더는 우리가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위에서 군림하면서 성과를 요구하는 보스보다는 솔선수범하고 함께 만들어가려는 리더를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이와 관련된 우리말 속담으로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에게 덕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 숲이 깊어야 도깨비가 나온다. 덤불이 커야 도깨비가 난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뜻은 일정한 바탕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것에 합당한 내용이 따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속담들 외에도 숲이 커야 짐승이 나온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자기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윗사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숨고 아랫사람들을 방패막이 삼아 앞장세우는 그런 윗사람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KBS 58분 날씨. 제주와 일부 남해안 또 섬 지역 등에 발효 중인 태풍특보 점차 확대되겠고요. 서울 및 수도권을 위시한 전국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북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시경에 제주에 최근접하겠고 오전 7시경 경남 남해안에 위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 300mm 넘게 비 온 곳도 있고 인접한 남해안 쪽까지도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예상되는 비 양이 무려 100에서 300mm 안팎이고요. 제주 산간 쪽은 600mm 이상,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찬 공기와 태풍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만나서 내일 새벽까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동반의 대부분 지역 내일까지 강한 비가 예상되고 또 강풍과 해일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조와 고파고가 더해지면서 제주 해안, 남해안 등에서 너울이 높겠고요. 만조 시간에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영남해안을 위주로 충청 이남은 초속 30에서 50m 안팎의 기록적인 강풍이 불 수 있겠고요. 수도권도 최대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까지 나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3도,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역대급 위력을 가진 제11호 태풍 흰남노,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고요. 내일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에 본격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서 태풍 대비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태풍 흰남노가요, 이 루사나 매미를 넘어서는 강력한 위력을 가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강한 태풍이 오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하신 그 루사라든지 매미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역대급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 이런 이제 태풍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오는 태풍도 사실은 이제 중심 풍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초속 50m 이상으로 이렇게 매우 강한 바람을 이제 동반하고 있고요. 네. 또 강우량도 뭐 최대 300mm 이상 이렇게 이제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이전에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켰던 태풍보다도 더 강한 초강력 태풍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숫자로 예보를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초속 50m 강풍이다. 또 이게 중심 기압이 뭐 900 몇 헥토파스칼이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이 체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바람이면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위력입니까? 일단 그 국내 태풍 강도 분류를 보면 뭐 중, 강, 그리고 매우 강, 또 초강력,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한 50m/s,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초속 54m 이 정도의 속도라고 하면은 건물도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모든 건물이 다 이렇게 이런 강한 바람에 노출됐을 때 다 붕괴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뭐 구조적으로 취약하거나 또 혹은 바람을 맞는 면이 굉장히 넓은 건물, 이런 경우에는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강한 바람으로서 뭐 차량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달리는 기차도 전복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바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나무도 뿌리채 뽑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태풍 대비 요령으로 많이 알려진 게, 이게 집에 창문이 위험하니까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것, 이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좀 충분하겠는가, 더 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은가 알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강한 강풍에 노출됐을 경우에 뭐 X자로 테이핑을 한다든지 혹은 또 신문지를 유리면에 붙인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유리창이 파손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를테면 깨졌을 때 유리 파편이 비산 정도를 막을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창틀이 창문과 이격이 생기지 않게 덜렁덜렁거리거나 흔들리지 않게끔 잘 고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틈새 같은 경우는 뭐 휴지라든지 혹은 또 이런 종이 혹은 또 뭐 수건 같은 걸로 틈새 없이 잘 이제 고정시키는 것도 이게 필요하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창문을 잘 정확하게 잠그시고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 장치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잠궈 주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강풍의 흔들림이 위험하니까 틈새를 메꿔라. 그리고 최대한 창문을 잘 닫고 관건 장치를 하면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자, 특히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곳, 이곳이 바로 이제 부산이고요. 해운대에 보면 뭐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이 빌딩풍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2020년 태풍 마이삭 그리고 하이선 때 빌딩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빌딩풍이라고 어렵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건물이랑 높은 건물과 높은 건물 사이에 바람이 지나가는 경우에 넓은 면에서 좁은 면 단면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한마디로 바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이렇게 빨라지는 과정에서 바람의 방향이 위아래로 혹은 또 소용돌이 치면서 건물에 이제 충격을 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유리창이 파손된다거나 혹은 또 건물 외벽에 달려있는 외장재가 탈락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낙하해서 이제 위험을 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빌딩풍에 대한 영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로서도 뭐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보행하는 보행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제 유리가 깨진다거나 뭔가 구조물이 이제 탈락돼서 떨어지는 경우에 이런 낙하물에 의한 피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 지나실 때 조금 더 주의
주의하시면서 지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경남 남해안 지역 지금 비바람도 크게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바다지 않습니까? 파도가 점점 네. 높아지는데 이 흰남노 태풍이 몰고 올 수 있는 폭풍 해일도 걱정이에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네, 일단 평상시에 뭐 파도가 친다거나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보다도 더 높은 수위 또 더 높은 파도가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침수가 된다 혹은 또 이런 데는 물이 차는 이런 이 지역도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이제 주거를 하시거나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 과거의 경험보다도 훨씬 많은 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이 가장 이제 극심한 또 만조이면서 또 태풍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밤만이라도 오히려 해안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오늘 하룻밤을 지내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뭐 아직 태풍이 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뭐 선박이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을 고정하기 위한 어떤 구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성들을 한 번 더 다 체크하셔서 단단히 네. 고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어쨌든 이미 이렇게 강하게 바람이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뭐 이런 복구라든지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면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좀 삼가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출을 좀 최대한 가급적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에 전해드렸는데요. 자, 청문위원인 법사위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청문회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 소환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 분위기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뭐 비교적 제 시간에 시작은 했습니다. 네. 제 시간에 시작은 했는데 이제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들하고 자료 제출 요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대략 1시간 조금 넘게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의사진행 발언의 이제 주요한 쟁점은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소속돼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자료 제출 관련돼서는 이제 이원석 후보자가 뭐 자기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개인정보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비동의해가지고 거의 받은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료를 달라 이런 공방들이 진행됐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른바 자격 시비 이거 여당 의원들이 계속 좀 이해 충돌이다, 제척해야 한다 이제 공격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때도 그랬고요. 맞습니다. 뭐 제 기억만으로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전체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존의 이제 법사위 운영이나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무리하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위원들이 법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법사위 운영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속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지만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자제하면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요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게 그동안의 이제 그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고발만 해도 사실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사실은 다 이제 이해충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른 상임위하고는 조금 다른 좀 기준이 좀 적용돼야 될 필요도 계속 또 법사위에서는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 뭐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돼 왔는데 유독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 제기하고 있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것에 할애를 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의원의 자격 논란이 이제 시끌시끌했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회니까 네. 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사단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언론 보도가 네. 있고요. 네.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네. 이원석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른다는 제보가 또 있는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이 답변은 네. 좀 충분했습니까? 글쎄요, 누가 보더라도 대부분의 언론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평을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는 시선이 많죠.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렇지 않다. 사적인 인연은 없다. 이렇게 이제 잘라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과 굉장히 다른 그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약간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불안하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가까이 지냈던 건 사실입니다만 매우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약간 조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시중의 평가는 틀립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과연 이분이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사적인 인연은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있냐 최근에 이렇게 물어본 거에는 사생활이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없다 답변을 했어요. 사적인 인연은 없다면 통화를 했더라도 그건 공적인 일일 텐데 단순히 그냥 통화한 적이 있다 이렇게 딱 하면 될 텐데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모순이 되고요. 네. 자, 전면 부인이 더 불안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그 외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서 또 관제공사 특혜 의혹도 최근에 이제 있는 일이죠. 이른바 비선 수행 의혹. 지금 이 후보자가 3일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 이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오늘 상당히 좀 말을 아낀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다뤄졌습니까? 서면 답변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나토 순방 때 지인 동행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란 매체에서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의 수사 지휘로 인해서 자기는 수사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좀 답답한 게 뭔가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다 또는 자기가 직접 수사한 거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나온 자리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또는 이후 총장이 됐을 때는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말을 안 하겠다 전혀 모른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이 검찰의 어떤 독립성 특히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소환을 통보했죠. 그래서 보좌관 문자가 공개되면서 전쟁입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요. 자, 민주당은 지금 정치 탄압, 이거 망신주기다 이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는데 이 소환 통보가 좀 부당하다고 보시는 이유를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첫 번째는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그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게 국감장에 출석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현동에 있는 그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한 건데 압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근데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취재한 기자가 확인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고요. 또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람은 있는데 이게 무조건 그러면 팩트는 압박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이게 허위사실이 되는지가 좀 애매한 거고 등등등.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까지 검찰이 나설 만한 사유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함을 좀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고 네. 관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비하면 이건 좀 형평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뭐 순수한 수사 행위라기보다는 뭔가 의도가 있는 수사 행위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오늘도 관련 이제 질문이 청문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아시다시피 정치인에게 어떤 진술을 듣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소환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일반적인 정치계의 상식으로는 충분한 얘기를 듣는다기보다는 뭔가 사회적 낙인 찍기, 안심주기 뭐 이렇게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흔히 그래서 뭐 포토라인에 세운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죠. 네. 웬만하면 이제 소환이라는 건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기존에 여러 가지 사례들에 비춰봤을 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오후 2시에 지금 이재명 대표 내일 이제 검찰 출석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긴급 의총이 열린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 주신 게 오후 3시에는 또 지금 인사청문회가 재개되는데 둘 다 참석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당연히 전 법사위원이니까 3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야 되겠고요. 의총에 아마 참석은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 의총이 길어지면 또 중간에 나와서 옮기셔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을 많이 이제 의총에 법사위원들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자,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지금 당내에서는 당당하게 나가라 이런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나가는 게 지금 이미지 이 혼란에 말리는 거다 이런 또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글쎄요, 뭐 제가 다른 주변의 의원들하고 많이 얘기는 안 나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내 분위기는 현재 상황에서 출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총을 이제 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의원님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좀 출석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총 결과가 또 보도될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한편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고발장 접수 예정 시간이 오후 3시로 알려졌는데 오후 1시로 지금 박 의원님은 이 대통령 고발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공소 시효가. 그래서 뭔가 조사라도 조금 되려면 뭔가 수사의 단초를 좀 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은 좀 허위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분명히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은 뭐 아무리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고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에도 이제 몇 번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정리됐던 분위기는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9월 9일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라든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상설 특검 주장도 나오고요. 또 쌍특검 주장도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결론을 못 내는 겁니다.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게 더 황당한 거죠. 차라리 그러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죠? 공범들은 다 구속돼서 기소까지 다 돼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을 도저히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무혐의로 하기에도 부담되고요. 기소하기에도 부담이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제도가 사실 특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에서 맡아라.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보다는 사실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 영역과 사안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 이어서 태풍 흰남노 소식을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미디어 제주 김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현재 제주의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8시부터 태풍 경보가 이제 발효 중인데요. 태풍이 오고 있다는 느낌은 이제 서서히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 먹기 위해서 밖에 나가봤는데 평소 부는 바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바람 방향이 좀 일정하지 않고 그 사방으로 좀 뒤섞여 이제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바람 방향만으로도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좀 실감할 수 있었고 12시 현재 순간 최대 풍속을 보니까 한라산 정상 일대가 초속 37.5m로 이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비도 간간히 내리고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산지가 좀 비가 많이 오는데 한 600mm 이상의 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서울 역대급 폭우가 450mm였는데 600mm 어마어마합니다. 합쳐서니까요. 네네네. 네. 자, 한라산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좀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제가 있는 곳은 좀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비에 대한 느낌은 아직까지 이렇게 제가 체험하기 좀 힘든데 한라산은 지금 계속 비가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이 보통 한 방향으로 일관적으로 부는데 막 휘몰아친다 이런 느낌. 네네네. 자,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항공기와 선박 운행은 폐쇄돼 있죠. 네, 배편은 아예 중단이 돼 있었고. 항공기는 오전까지는 운항되긴 했거든요. 네네. 네, 지금은 이제 전체 결항입니다. 특히 오전 9시 때부터 이 제주공항에 이제 급변풍, 우리가 보통 윈드시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윈드시어가 이제 발효 중이라서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제주공항에 지금 최대 풍속이 최대 28노트라고 합니다. 항공기가 이제 뜰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고,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운항을 계획하지 않은 항공편이 거의 한 300편이 있었고 원래 오늘 운항을 계획한 항공편 한 138편이었는데 오전에 했던 41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결항되고 있으니까 혹시 항공편 이렇게 계획하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제주 항공이나 또는 선박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까지의 강풍과 폭우로 인한 좀 제주의 피해 상황이 집계된 게 있나요? 어제 서귀포 대정읍 지역에 물난리가 나면서 이제 침수됐는데 그 외엔 지금까지 잠잠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태풍이 직접적인 이렇게 대응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좀 더 지나보면 또 태풍 피해 소식이 집계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일단 고비니까 지금까지는 단단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제주의 상황이 지금 몸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였고요. 이어서 부산 상황을 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현주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지금 역대급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태풍 흰남노, 부산 상륙이 임박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인 오전 9시 부산 북북동쪽 80km 지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수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태풍호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는데요. 최근 5년간 태풍 16건 중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첫 사례군요.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뛰어넘은 게. 자, 이렇게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지금 부산의 소방재난본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북상에 대비해서 가용 소방 인력 50% 이상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종합 상황실 신고 접수대도 기존 68대에서 88대로 늘렸고요. 또 신고 폭주에 대비해서 긴급 신고 출동 대기조와 비긴급 신고 상황관리 전담팀도 운영 중입니다. 긴급 신고는 119번 그리고 비긴급 신고는 110번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소방 관계자는 집중호우 및 돌풍 등으로 119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긴급 신고 시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에 문자나 앱 그리고 인터넷 안전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긴급 상황이 몰릴 수 있으니까 이런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부산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전에는 계속해서 하늘에 구름만 많고 또 습할 뿐 비가 내리진 않았는데요. 네. 조금 전인 12시 40분부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금 전부터는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비가 이제 점점 많이 내릴 것 같고 내일 아침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은 뭐 이제 오늘 날이 어두워지면 밤부터 이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듭니다. 좀 주민들도 대피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부산 동구와 남구는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과 또 경사명, 옹벽 등 붕괴 위험 지역에 사는 145가구 198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인근 모텔이나 마을회관 그리고 학교 등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운대구 마린시티와 미포, 청사포, 구덕포 상가 99곳과 그리고 사하구 33가구 주민 33명에게도 지자체가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네, 자,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그리고 또 경사면 옹벽 붕괴 위험 지역 주민들 대피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은 이미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산도 지금 백길과 하늘길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죠? 네, 태풍에 대비해서 부산항은 오늘 0시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피항이 가능한 선박은 피항을 완료한 상태고요. 전체 여객선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늘길도 막혔는데요. 부산에서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비행기가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대부분 사전 결항했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오후 2시, 진에어 오후 1시 35분, 에어부산 오후 5시 이후, 김해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56편이 모두 결항 조처됐습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이외 항공사는 아직 사전 결항 일정을 알려오지 않아서 정확한 결항 현황은 태풍 경로 등을 고려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벌써 오후인데 오늘 오후 이후에 비행하는 항공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점점 태풍의 영향권으로 들고 있는 것 같은 조짐입니다. 자, 부산 경찰도 태풍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경찰은 부산시와 도로사업소 등 도로관리청과 함께 수량 지하차도 그리고 우장춘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 우려 지역 82곳과 마린시티, 밀락수변로 등 월파 우려 지역 5곳을 비롯해서 부산 전역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풍속에 따른 통제가 되지 않던 사하구 울숙도 하구원 다리의 경우 현재 경관공사로 인해서 공사 장비가 낙하될 우려가 있어서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때 부득이 양방향 교통 통제에 들어갑니다. 이 하구원 다리 통제 시 인근 서부산 낙동교로 5회 재난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부산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태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리포터 배현주였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부산 상황 잘 전달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배현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Kill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를 동시에 잡는 코너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진행하는 일석이조. 오늘도 두 분이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대표님 들어오시자마자 위험수당을 요구하셨어요. 아니 전화 연결 말고 여기 스튜디오 오는 사람은 이 비를 뚫고 좀 태풍을 뚫었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 그러고 두 분에게는 또 외출을 요청드린 셈이 됐으니까 1,000원씩 더 주십시오. 네네. 전에 보니까 이 장해찬 그 청년재단 이사장은 전날에 KBS에 와서 주무신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위험수당 드리고 숙박료를 받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름이 되는. 그래요. 1,000원 더 달라고 지금 위험수당 요구하신 거. 이 PD님 좀 참조해 주시고요. 네. 네. 이 PD님 좀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내일 종일 전국이 태풍 영향권입니다. 오늘 밤이 제일 위험하고. 보면은 이 2002년의 루사, 다음에 2003년의 매미. 근데 이때보다 더 초강력 태풍이라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인데 태풍과 관련해서 좀 김준일 대표님 어떤 말씀 청취자분께 드리고 싶으세요? 정말 안전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산의 지하 노래방 침수됐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해안에서 1km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파도가 막 5m짜리가 치면서 거기까지 침수가 됐거든요. 안전하다고 너무 믿지 마시고 또 하나는 지금 부산에 그 주상복합이 너무 많아요. 거기가 강풍을 맞아가지고 그 유리창 지금 지난번 2년 전에도 다 깨졌거든요. 바로 앞에. ACT 건물들. 등등 해가지고 정말 그 근처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부산 지역 연결하다 보니까 부산에 지하도로가 정말 많은데 푹 꺼져서 아주 낮은 지역이 있어서 침수돼서 차가 물에 잠겨 사망자가 나온 참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비도 조심하셔야 되고 바람도 조심하셔야 되고 파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박 의원님도 아니 뭐 얼마 전에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곳곳이 침수가 되고 또 이 반지하 참사 일어났잖아요. 이 재난이 가난해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이제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 정부가 미리미리 앞서서 경고하고 대비를 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집중호우와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일찍 중대본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악의 태풍이긴 합니다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같은 바람일 겁니다. 또 재난이 이제 가난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연결해 보니까 지금 위험 지역들에서는 상습 침수 구역 그리고 또 붕괴 우려 지역 이런 곳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대피를 시키고 있다고 하죠. 자, 오늘 일석이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풍 얘기를 우리가 이 물리적 실제 태풍이에요. 오늘은. 근데 그동안 퍼펙트 스톰 또는 뭐 태풍이 앞마당에 들어왔다. 경제 위기에서 이런 얘기 썼고 정치권 지금 갈등 얘기할 때마다 폭풍전야다. 뭐 이런 얘기 썼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태풍을 언급하면서 오늘은 태풍 관련 질문만 받겠다. 칼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 이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자, 김 대표님,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수사는 할 수가 있지만은 뭐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건 뭐 민주당이 몰랐겠습니까? 법률 선수들이 다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거는 이 수사는 탄압이다라는 거를 극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똑같이 말로 선거 기간에 얘기를 했는데 누구는 다 무혐의 나고 누구는 다 기소하고 아직 뭐 기소는 안 했지만 기소는 예정 수준이라고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기소가 관련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하면은 이를테면 뭐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채용됐다라는 거 무혐의 받았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고발을 했지만 이것도 무혐의 됐고요. 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김 여사한테 조국 사건 알려준 의혹 이것도 무혐의 처리받고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물론 경찰이 잘 수사를 했겠지만 공교롭게도 다
다 무혐의. 수사할 가치가 없다. 검찰에 송치도 안 하겠다. 뭐 다 이렇게 됐는데 이재명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좀 억울하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느낄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이런 장치로서 이게 지금 그냥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 또 김혜경 씨도 송치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김준일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거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보도를 보면 검찰에 고발했다도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라서 공수처에 고발한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어디 고발한 게 맞아요? 검찰에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왜냐하면은 저도 그거를 처음에는 공수처에 한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나 하나 저기나 하나 어차피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은 검찰에 왜냐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한다. 극적 효과를 보려면은 공수처에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검찰에 하는 오히려. 게 어차피 진척 안 되는 건 똑같으니까. 어차피 실효성보다는 여론전이니까. 이건 여론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비시키기 위해 검찰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수처와 검찰 간에는 서로 관할을 따져서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목 그 고발 부분 대통령 고발.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김 대표 설명한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의 일종의 정치적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형사상 불소추 권한이 있잖아요. 그 소추되지 않으면 수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가 될 리도 만무하고 민주당도 다 알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차원에서 앞으로 있을 이 정치적 대응, 정치 공세의 일종의 이제 신호탄으로 대통령을 고발한 건데 뭐 수사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법 집행이라는 건 그리고 형사사법이라는 건 어쨌든 공정성, 형평성이 생명인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수사기관의 법 집행은 현저하게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 이 점을 어쨌든 부각시키고 앞으로 대응에 있어서도 그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나가겠다라는 거고 지금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특검 을 이제 민주당이 오늘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앞서 설명을 했지만 줄줄이 무혐의 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무혐의하고 검찰에서 무혐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근데 관련해서 정황적인 증거들은 있고 제대로 수사는 안 된 것 같고 당연히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방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 자,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문제입니다.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는데 정회 중이지만 3시부터 또 열릴 건데요. 민주당은 계속 이제 검찰 불공정하다,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에요. 지금 최근에 뉴스타파의 이제 보도, 이른바 직접 매매를 지시한 정황록취가 나왔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입니다. 주식 관련입니다. 자, 이 뉴스타파 보도를 이게 또 같은 보도 하시는 또 언론 매체를 운영하시는 사주시니까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의미 있습니까? 아니 뭐 뉴스타파에 있는 기자들 제가 아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 제가 알고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진짜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탐사보도. 탐사보도에 있어서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 녹취록에서 보면은 이게 정황 증거지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후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를테면 전혀 주가 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강력한 정황 증거긴 한데 요걸로 주가 조작을 지시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사라고 한 거고 팔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래였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말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허위 공표 사실도 허위 사실 공표도 이걸로 지금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참 이게 법적으로 증명이 이게 증거로서 채택이 될 수 있을까는 조금 미지수예요. 근데 의심이 너무 많이 가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황 증거로는 의심이 간다. 그런데 이게 법정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 아니 이런 정황에 비해서 지금 수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게 맞잖아요. 뭐 사면 답변 한 차례 정도 냈다는 거고 뭐 소환도 없고 압수수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선 때 이에 대한 답변은 아예 브로커한테 일임했고 거기서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지 어쩐지 나는 모른다.
이거였는데 지금 보면 소극적인 이 매매 관여이긴 하나 하지만 그 녹취록으로 보면 소극적이에요. 물어보니까 뭐 상황이 이래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파세요. 뭐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래요? 그래서 사세요.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해명하고 다른 거죠. 예전에 아예 모른다. 나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았고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아예 모른다. 일임했다. 예, 일임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이제 나는 일종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만 주장할 수 없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수사를 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네. 이 정황이 실제 범죄와 어느 정도 연관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사 의지가 없어요. 근데 이 수사 의지가 네. 없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찰이 네. 탈탈 털었는데 네, 나온 게 네.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혐의와 관련된 적어도 이 정치적인 구도는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찰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검찰들이 이 수사를 당시부터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고 수사를 안 하다시피 한 거죠. 검찰이 친문이었던 적이 있나요? 갑자기 뭐 일부는 있죠. 일부더러 그런 검사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구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다. 어쨌든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박 의원님의 이제 주장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내일이란 날짜가 지금 태풍도 좀 무사히 지나가길 우리가 기원하는 오늘 하루,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소환 통보일이 내일이에요. 예. 검찰에. 그래서 오늘 긴급 의총까지도 2시에 연다는 건데 자, 출석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팩트 체크를 하자면은 소환은 법원이 하는 거라서 이거는 강제로 출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환은 아니고 저는 정확하게는 출석 요구를 받을지 말지를 이제 그거는 검찰이 하는 거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체포영장이 나오겠죠. 만약에 안 하면. 근데 뭐 구인도 하고 9일이 이제 공소시효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민주당 당직자라고 하면은 나가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요. 도의적으로는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가지 말아야 되냐면은 이게 나가는 순간 포토라인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자료 화면으로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방송사들이 우려먹습니다. 이거를. 우려먹는다? 특히 보수 종편에서는 계속 이거 틀 거예요. 이거를 틀 거예요. 물론 줄줄이 앞으로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때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이거는 정무적으로는 사실 안 나가는 게 맞다. 추석 직전입니다. 예, 추석 직전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튼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고 당에서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은. 김 대표님 방송을 너무 잘 알아서 그 관점에서 박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조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출석 요구까지 할 건이냐, 서면 조사로 끝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그래서 서면 질의를 보냈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안 했고 심지어는 연락도 안 되더라. 그게 이제 전당대회 막판이었습니다. 연락도 안 된 게 일종의 이제 빌미가 돼서 출석 요구서까지 날라온 것 같은데, 근데 혐의 내용으로만 보면 저거는 설사 검찰이 조금 무리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가장 이제 이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허위사실을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허위 학력, 허위 경력, 허위 재산 이런 거면 이제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근데 이건 성격이 좀 달라요. 일종의 국정감사에 나와서 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자기 방어적 성격의 주장을 한 거고 의견 개진을 한 거여서 협박이라고 느꼈다. 이게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냐, 그러니까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유포하도록 한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여기서 어쨌든 법 집행에 불복하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어? 물론 정치적으로는 김 대표가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림 한 장면 건지려고 또 검찰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자칫 이게 이제 여론에서 이재명은 불복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제1야당 대표가 돼서.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최종적인 결정은 뭐 당론으로 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할 거고, 오늘 의총에서 이걸 포함해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정치보복에 대해서 싸우자.
이런 어떤 굳은 결의를 하기 위해서 의총을 여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좀 기술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예요.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니면 다시 한번 검찰에 공을 넘겨서 서면 내겠다 지금이라도 충실하게 9월 9일 이전에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할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또 박 의원님 말씀도 딱 출석을 할 때 딱 한마디만 해야 되겠네요.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편집을 못하게.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실 뿐이 아니다? 한마디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게 또 그러면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나오거든요. 악마의 편집에 꺼리를 주게 된다? 예, 저는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정무적으로 이거는 그냥 내가 민주당 사람의 빙의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방송도 잘 알고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분석이에요. 자, 다음 이슈인데요. 먼저 육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수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자,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한 얘기가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목소리였는데요.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평 한번 해주시죠. 일단 이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시간, 장소, 또 어떤 그 맥락에서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TPO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거죠. 잘 맞췄다. 일단 명절 연휴가 이번 주말부터인데 어쨌든 명절 밥상에 이준석을 올리겠다. 그것도 이준석과 윤석열을 VS로 올리겠다. 이 의도를 명확히 가진 거고 장소도 절묘합니다. 물론 이제 칠곡에서 책을 쓰다 나왔기 때문에 가까운 대구에 가서 메시지를 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대한 맞대응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 여론이 가장 낮은 데 중에 하나가 TK이고 보수층이에요. 특히 이제 당원일수록 더 낮은데 피하지 않고 그와 정면 대결을 해서 TK에서 지금 기울고 있는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 승부해가지고 내가 뺏어오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분명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본인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탄핵의 강을 건너자 대구에서 이 유세를 해서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당대표 선거 승리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다시 되살려서 정면 승부를 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비대위가 새 비대위가 만들어지잖아요. 오늘 이제 전국위원회가 그 당원을 개정했고 기존 비대위원들이 사퇴했고 빠르면 내일 모레 정도에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될 텐데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앞두고서 새 비대위원장은 이런 의미다라는 이준석 씨의 해석을 먼저 놔둔 거죠. 그리고 14일 날 가처분에도 동일한 논리로 어쨌든 나는 임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처분 승소한 다음에 한동안 조금 자맹하고 침묵을 했잖아요. 책 쓴다 그러고. 이제 다시 나설 때가 됐다 싶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윤핵관 특히 이제 이게 대구 지역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지록위마.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해도 양심 있게 이 진실을 얘기하지 못한다.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똑같은 거잖아요. 대구에서 이렇게 초선들을 정말 비판한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구를 또 간 이유가 지금 대구에 있는 초재선 의원들이 가장 강경해요. 그래서 윤초선, 윤재선 이런 네이밍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윤핵관. 옛날에도 막 진박에 더 나가서 찐박 얘기할 때 대구 지역이 막 이름 딱 거론되는 분들 몇 명 있고 박수영 의원 등등 해가지고 막 있거든요. 상당수가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12명 그 배 상유시비 이순신 장군 배도 비유를 했더라고요. 12척의 배가 있는데 이들은 전쟁 나면은 다 뒤로 빠진다. 이 12척의 배. 대구 지역의 12명 의원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었네요. 원래 의미. 권력에 가장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이게 대구에서 한 요 기자회견은 뭘로 봤냐면은 장기전
가는 거를 초석을 지금 삼겠다 이렇게 봤어요.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까? 진지전이에요. 지난 주말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이 네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라고 불리죠. 모임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된다. 뭐 이게 언론 보도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장기전을 보는 거예요. 장기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얘기를 좀 짧게 압축해서 하면은 이 보수 진영의 권력 투쟁이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근래에 있었던 친이 친박 빼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허주 김윤환. 이회창 총재하고 허주 김윤환의 권력 투쟁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60의 황태자 박철원과 거산 김영삼의 권력 투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80년대네요. 허주 김윤환은 이회창한테 맥없이 당했습니다. 근데 거산 YS는 결국은 윤핵관 그때 당시에 노핵관으로 불렸던 박철원을 이기고 황태자를 대통령까지 됐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허주 김윤환은 원조 킹메이커거든요. 그렇죠. 노태우부터 김영삼까지 하고 이회창 총재도 만들었어요. 본인 세력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대구 경북의 대표적 정치인이지만 세력이 없었지만은 YS는 세력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이겨냈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는 시간은 내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만 37세예요. 이 정권이 끝나도 만 42세입니다. 다음 정권이 끝나도 만 47세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보수를 대구에 있는 보수를 자기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거 길게 장기 투쟁 가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저께는. 8, 90년대 얘기가 막 등장하니까 지금 청취자분들이 막 김준일 대표님 몇 살이에요? 머리 염색한 거죠? 몇 살이십니까? 젊습니다. 젊습니다. 나이를 비밀로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뭐 결례죠. 나이를 물어보는 게.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짚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지금 이 정의당이요. 지금 거대 여야에 묻혀서 존재감은 많이 희미해졌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모셔서 이 비례의원 그 총사퇴 권고 투표안 그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부결될 거다 이렇게 박 의원님 얘기하셨어요. 박 의원님하고 발의한 분의 입장은 또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가 59.25%로 정말 부결됐습니다. 자, 당이 그럼 최악의 혼란을 좀 피한 것이냐?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만약 저게 가결이 됐다면 강제력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은 굉장한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당은 또 극단적인 분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그 상황은 이제 봉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투표한 사람의 40% 전체 당원으로 따져보니까 한 17%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당원들이 어쨌든 비례대표 사퇴에 동의를 했다는 건 그만큼 당내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고 분골쇄신하고 당의 쇄신과 화합을 위해서 앞서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셨지만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불신임 투표를 추진했던 측에서도 어쨌든 결과가 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방향의 얘기를 계속할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당원들의 심중을 헤아려서 당이 어떤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대안을 내놓고 대안과 비전의 경쟁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가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숫자로 제일 눈여겨본 거는 당원들 중에 얼마나 투표할까가 좀 궁금했는데 42% 정도 투표했더라고요. 총투표인데 물론 이게 이제 특정인들에 대한 불신임의 총투표였기 때문에 그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양측이 선본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찬반 운동을 했는데 42% 투표율밖에 안 나왔다는 건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해서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무관심하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 대선 후보를 뽑는 어떻게 보면 당으로서는 가장 큰 정치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때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제가 사무총장을 사퇴하면서 국민참여 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이게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어쨌든 이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대선을 좀 다르게 치러야 된다. 근데 그게 당의 수용이 안 됐고
당원들의 투표 오히려 참여 의욕이나 자부심을 떨어뜨린다 그런 방식은. 근데 결과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에 당원들이 50% 간신히 넘는 정도밖에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10월 말에 또 당직 선거가 예정이 돼 있어요.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중간에 대의원대회도 있고 재창당 비전이나 이런 것들 논의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걸고 적극적인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나설지 그 점이 좀 굉장히 걱정됩니다. 야, 시간이 다 갔는데 김준일 대표님 짧게 얘기할게요. 30초. 예, 짧게 코멘트 얘기할게요. 해주시죠. 바깥에서 박원석 의원님하고 얘기하는데 야 김준일 오늘 나 당대표 추대한다는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추대를 전원이 해줘도 안 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왜 얘기해버리셨네요. 굳이 바깥에서 먼저 합니까? 의도가 있다. 정의당이 헤쳐나가려면 박원석밖에 없다. 당원도 아니 김준일한테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이분 정치인이네. 왜냐하면 김 대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하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박원석밖에 없다. 네. 정의당은 없다. 박원석을 추대하라. 그런 결론으로. 농담을 추방해야 됩니다. KBS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날지 몰랐는데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그리고 김준일 대표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오늘 밤 태풍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고 정말 이 태풍 특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KBS가 오늘 밤 내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태풍 지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